자, 2023년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이 시간을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한라볼 2 이곳에서는 트랙 2와 트랙 4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는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한 5년째, 6년째 함께하면서 이 데이터 유관 산업의 혁신을 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매년 데이터 비즈니스 동향과 혁신 서비스 사례, 기술 동향 등 데이터 유관 산업을 조망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대표 데이터 분야 행사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데이터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트랙 2에서는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기술 및 아키텍처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유익한 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트랙 2 데이터와 테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신기빈 올거나이즈 최고 AI 책임자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 문서 데이터 대상 AI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신기빈 최고 AI 책임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거나이즈에서 AI를 맡고 있는 신기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퍼스케일 문서 데이터 대상 AI 활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 내에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떤 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AI 기술을 접목해서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무직 노동자들의 한 30%의 시간을 기업 내에 있는 문서에서 답을 찾는 데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2.5시간 정도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인사 규정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외부 규정 같은 걸 찾아보려면 어떤 문서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지를 문서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목차를 보면서 그 답이 어디 있을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걸 뒤적거려서 찾아봐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은 나는 올해 뭐 휴가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두꺼운 매뉴얼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당연히 못 해주겠죠. 왜냐하면 챗GPT는 회사 내부의 문서는 뭐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고 뭐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물어보더라도 챗GPT가 지금은 그렇게 썩 잘 대답해 주지는 못합니다. 뭐 이유는 학습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 현상이라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업의 데이터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문서, PDF나 워드 같은 문서가 있을 거고요. 정형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애매하게 뭐 키밸류 스토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비정형 문서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비정형 문서에서 답을 찾는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저기 인터넷에서 한국은행 쪽에서 다운받은 금융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가 있다고 치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얼마나 믿을만 할까라고 물어보면 보고서의 저 페이지를 딱 찾아서
쭉 읽어보고 이해한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근거로 우리나라 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기계한테 이거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저 문서를 딱 던져주고 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되게 잘해주는 무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요새 LLM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뭐 오픈 AI도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구글도 이제 제미나이라고 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진영에서도 이런 LLM들이 많은 발전이 있어서요. 이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믹스트랄 같은 경우에는 3.5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렇게 오픈 소스 진영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LLM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LLM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LLM을 이용해서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거예요. LLM을 우리가 직접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RAG라고 불리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뭐 두 가지를 약간 자세히 설명드리면 LLM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원하는 문서를 LLM에 어떻게 잘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학습한 문서를 기반으로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일단 LLM을 학습을 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요새는 뭐 PEFT라고 해서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진영에서 챗GPT보다는 훨씬 작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모델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학습시키는 비용이 이제 올 초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몇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의 비용이 드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LLM 모델에서 기업 내부 문서를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억하고 있는 방식은 환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환각이 왜 일어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이 자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기억에 의존을 하는 방법은 환각 문제를 근본적으로 현재 기술로는 잡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RAG라는 방식은 LLM한테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같이 던져주면 그 근거 자료를 LLM이 읽고 대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자료를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환각 문제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근거 문서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그 답변을 해주는 챗봇 뭐 네이버 큐나 아니면은 뭐 구글 제미나이를 쓸 수 있는 바드 이런 것들을 봐도 안쪽에 실제로는 웹 검색을 이용해서 이제 근거 자료를 같이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이제 내주는 것들도 보면 RAG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뭐 어시스턴트 API의 뭐 리트리벌 뭐 이런 걸 써보시면 RAG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어떤 점이 어려운가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이제 문서를 먼저 업로드를 해야겠죠. 그럼 문서를 업로드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문서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LLM은 텍스트를 주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 문서를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를 적당한 단위로 쪼개서 저장소에 올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이 문서가 올라가면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저장소에서 그 근거되는 답변을 찾아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LLM에 던짐으로써 답변을 찾는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근데 각각 단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 문서가 워드가 아니라 PDF예요. 그래서 PD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판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글자의 위치만이 중요하지 이게 그다지 뭐 이렇게 이게 2단으로 읽어야 된다거나 테이블이 여기가 테이블이다 뭐 이런 정보들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실제로 테이블 같은 경우에 PDF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글자예요. 글자가 어떤 위치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뒷변에 테이블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그림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읽어냈다 하더라도 뭐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헤더 푸터 같은 것들을 잘 제목은 제목이라고 인식을 해서 어떻게 잘 이렇게 꿍짝꿍짝 해야 이제 좋은 퀄리티의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단 찾기가 힘들고요. 헤더 푸터 같은 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헤더 푸터가 어떤 건 맨 아래 달려 있고 어떤 건 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고 어떤 것들은 페이지마다 홀짝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서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저기서 가장 자연스럽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뽑고 그거를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텍스트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서를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저장하고 한꺼번에 읽어오면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저 문서가 뭐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문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건 뭐 수천 페이지짜리 문서이죠. 그걸 긴 텍스트로 해봐야 어차피 LLM에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엔가 잘라야 돼요. 근데 어디엔가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자르면 내가 원하는 답변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에 필요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답변의 퀄리티가 당연히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되게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잘 잘라서 저장소에 다 넣었어요. 그러면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찾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얼마나 믿을만 하지라는 답이 있을 만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전통적으로 검색이나 이런 쪽에서는 키워드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그 다음에 얼마, 믿을만 하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토큰을 자르고 이 토큰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찾는 키워드 방식, 그리고 이제 이런 리트리버라고 부르는데 이 리트리버 쪽에서는 스파스 리트리버라고 그런 걸 부르거든요. 이런 스파스 리트리버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현재 우리나라 대신에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이 됐다거나 뭐 반대라던가 믿을만 하지라는 부분이 뭐 신뢰도 뭐 이런 식으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키워드 기반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적인 방식이 이제 댄스 리트리버 방식이죠. 그래서 댄스 리트리버는 이제 의미를 찾아내서 신뢰나 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과 믿을만하지 이런 것들이 의미상 유사하다. 뭐 이런 거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는 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기반의 제약을 넘어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돼요. 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고유명사 같은 게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이런 댄스 리트리버가 학습된 문서들은 굉장히 대량의 문서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뭐 일반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아주 잘 알겠지만 사람 이름이라든가 숫자 뭐 이런 것들은 얘가 일반적으로 의미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스 리트리버와 댄스 리트리버가 앙상블이 돼서 처리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찾았어요. 이제 그 각 단계마다 다 이제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이게 길 수 있잖아요. 찾았는데 한 3페이지 찾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 터보 16K 이런 게 늘어가서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터보 16K 나오기 전에 이제 GPT-4는 굉장히 비싸고 그냥 터보만 사용했던 시절에는 이게 4K 정도 되는데 이게 한글 글자 수로 따지면 대충 2,0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페이지가 2,000자 정도에 다 조금 안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러면 3페이지 우리가 딱 그 페이지를 딱 한 페이지 찾아서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AI는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를 찾아서 프롬프트에 넣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기니까 이게 요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서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하는 것도 LLM을 통해서 맡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레이턴시에 이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맡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엔진을 써서 답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발췌 요약이라고 하죠. 이런 발췌 요약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까지 만들었으면 답변은 이제 잘 나와요. 답변은 LLM이 워낙 뛰어나니까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넘어야 될 산이, 이렇게 생성된 대답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얘가 무슨 근거로 대답을 했지? 라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서를 근거로 대답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이테이션들을 잘 달아서 이제 보여줘야 되고, 이 사이테이션을 잘 달게 하는 것 역시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종합해 보자면,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었어요. 인류는 LLM, 굉장히 잘 동작하는 LLM을 얻었는데, 이 LLM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LLM, 저희가 흔히 표현하시는 방식은 이제 자동차를 비유하는데요. LLM은 자동차의 엔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동작을 하려면 되게 좋은 엔진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엔진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퀴도 있어야 되고, 핸들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나머지 것들을 잘 조합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아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문서를 업로드한 문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근거 자료를 잘 찾은 자료에서 이제 사이테이션도 다 달아가면서 답변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제품화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틀리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는 이런 피드백을 받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답변이 잘못 나왔는데 어떤 페이지에서 답변이 나와야 해, 혹은 이 페이지에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뽑으면 안 돼라고 피드백을 주면, 그와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그 후보를 즉시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간 피드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정형 문서, 그러니까 문서에서 답을 찾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답을 찾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크기는 엄청 크겠죠. 1000만 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1억 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프롬프트화 해가지고 DB에 넣는다던가, 프롬프트에 넣는다던가,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질문이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장 큰 성장을 하는 회사는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로우 한 줄을 찾는다고 해결될 질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2022년과 2023년에 이제 회사별로 영업이익을 이제 서메이션 해야 되고, 서메이션한 값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를 뽑아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슈퍼 LLM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거는 저희가 문제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비교적 지리 형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숫자를 다루는 쪽에서 이제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를 다루는데 뭐 거기에 막 컬럼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텍스트로 된 어떤 값들로 필터링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던가 그런 거는 일단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항상 정확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방법은 그냥 저 DB에다가 SQL을 날리면 돼요. 근데 사람이 SQL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LLM한테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SQL 작성해줘라고 하면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겠죠. 왜 안 맞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정보는 LLM은 모르니까. 뭐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은 세일즈 테이블이고 요러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1, 4분기 매출액은 얼마야? 라고 하면 이 테이블 정보에 맞는 쿼리를 작성해 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좋아요. 여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DB에다가 이제 쿼리를 날리고 SQL을 날리고 답변을 하게 하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넣어주면 이제 얘가 거짓말하지 않고 숫자도 정확하게 답을 해주죠. 문제는 어떤 컬럼에 이제 이런 뭐 노트북의 1, 4분기 매출액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노트북이 저 프로덕트 네임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노트북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내가 노트북을 오타를 냈는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노트북을 뭐 랩탑으로 적었다든지 이런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보정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프롬프트에다가 무슨 컬럼에는 무슨 값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지정을 해주면 뭐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해결책을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식의 접근 방식 역시도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전년 대비 가장 매출이 증가한 상품이 뭐야라고 했는데 저 박스 쳐준 부분이 전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가 2003년이면 2023년이면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하고 싶었는데 얘는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말 안 듣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말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알려진 간단한 해결책은 퓨샷이라고 비슷한 요청을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라는 거는 올해가 2023년이면 2022년도야. 그래서 전년도 비교는 2021년과 2022년이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의 비교야라고 얘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역시나 문제점이 이러한 패턴이 프롬프트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도 기술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고객 사례인데요.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로고나 아니면 내용은 싹 지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커다란 데이터베이스에 대고 모 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은 얼마야라고 했는데 여기서 A 다시라고 표현한 거는 저기다가 뭐 오타를 냈어요. 하지만 이제 원래대로 A라는 회사를 잘 찾아가지고 얼마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가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게 이제 DB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도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런 정보를 이제 보고자 하는 사람은 되게 높은 의사 결정권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 의사 결정자가 뭐 데이터 준비해서 비교해봐라고 이제 밑에 엔지니어한테 시키면 엔지니어가 뭐 한두 시간 있다가 갖다 주겠죠. 혹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클릭해고 하는데 나는 이런 뷰를 원했는데 뭐 이건 빨리 안 돼? 라고 하면 또 한 달, 두 달 기획을 해서 이런 뷰로 쫙 만들어주고 만들어놨는데 안 쓰고 막 그러겠죠. 근데 빠르게 이렇게 이제 어떤 뷰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거는 이런 LLM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쓸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은 지금 아까 문서를 분석하실 때 PDF나 이제 워드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제공하는 데이터에 있어서 더 좀 정확성이 제고되는 형식의 파일이 있는지, 또는 저는 이제 PDF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이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PDF로 계속 그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게 이상적인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더 선호되는 파일의 형식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뭐 이 AI를 하고 AI를 통해서 답변을 내주는 제 입장에서는 PDF는 피하고 싶은 포맷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만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정보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답을 잘 하려면 이 데이터들을 뭐 어떤 식으로 정제를 하거나 컨버팅을 해야만 답을 내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저희 고객은 아 그렇군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가버리실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네, PDF가 다루기 힘든 거는 실제로 이제 거기서 텍스트 추출하고 뭐 뽑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그거는 상수라고 놓고 지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류시네이션과 피하는 방법으로 신문 기사들은 다 공개하기 위해서 쓰는 문서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쓰고, 그래서 그 신문 기사만 대상으로 RAG를 했을 경우에 시사적인 내용에 대한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뭐 이렇게 LLM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다른 업체들을 설명을 보면 모두가 RAG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만큼 RAG가 아닌 아직까지는 그냥 뭐 기억에 의존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RAG 쪽으로 가면 이게 LLM의 특성인데요. 네. LLM이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은 자기가 가깝잖아요. 자기가 본 게 기억은 멀고, 그래서 가까운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좀 지니고 있어서, 그래서 RAG를 통하면 할루시네이션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거를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거짓말이나 헷갈려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네. 그건 역시도 뭐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LLM이 일반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분야와 상관없이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예, 이미지가 아니고 아까 문서 말씀 주셨는데요. 문서 내 이미지 같은 그 그림의 활용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한계는 어떻게 또 네. 극복하실 수 있는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도 고민이 깊어요. 이제 챗GPT 4V가 나온 지 지금 한 두세 달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API로 써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제미나이 발표됐고요, 얼마 전에. 걔네들이 이제 멀티모달로 해서 이제 그림을 이해를 하고 그림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진 넣어서 이제 그 사진을 설명해 보라든가 하면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용 문서에서 차트를 넣고 차트를 이해해서 대답을 해보라라고 하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차트 설명을 하는 전용 모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LLM만큼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거나 인스트럭션을 이해한다거나 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LMM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 이제 급속하게 활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기업용의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데, 지금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곧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을 거고요. 지금까지 신기빈 올거나이즈 최고 AI 책임자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이제 데이터들이 거의 다 서류화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이주행 패블러스 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개선, 데이터 클리닉 기술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패블러스의 공동창업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데이터 중심 AI 시대의 데이터 품질 평가 및 개선이라는 주제고요. 특히 패블러스에서 만들고 있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이 데이터의 품질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통해서 아마 트렌드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진 3개로 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제가 애트리 다닐 때 저희 연구소 전경인데요. 창업한 지 2년 됐는데요. 2년 전에는 애트리 연구원으로 23년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창업을 했고 패블러스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있는 좀 독특한 경력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뭔가 예술가 풍모로 서 있죠. 실제로 예술가로 데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아티스트로 데뷔를 해서 2020년도에 대전 비엔날레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그린 그림으로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오른쪽에 있는 16개의 조각들은 제가 좋아하는 수학적인 모델로 만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2019년도에 나온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서 변형을 시켰을 때 나온 작품을 가지고 비엔날레에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정형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합성 데이터고 패턴을 탐구를 했었어요. 얼마나 다양한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랬을 적에 이 중에 한 데이터를 신경망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런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정형적인 패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는 정형적인 패턴을 얻고 싶었으나 재밌게도 이렇게 굉장히 비정형적인 패턴과 원치 않는 컬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험의 오류였는데 이 오류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그림은 굉장히 삭막한 그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오류를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재현하고 싶은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이런 걸 공유를 해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대전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는 AI 프렌즈라는 그 자발적인 AI 학습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실용 인공지능 학회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용 인공지능 학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회의 모토로 만들었던 것이 Data makes AI makes data예요. 영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나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시대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는데 생성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또다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 사이에 어떤 순환 관계가 생기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획 세션을 만들어서 패블러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품질 평가와 합성 데이터 생성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에 주고받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하이프 사이클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렌드 보기는 좋으니까. 여러분들 2020년도 같은 하이프 사이클 중에서 AI 분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성숙의 국면으로 가는 것 쪽에는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라벨링 쪽이 있어요. 성숙의 국면은 뭐냐면은 스타트업이 뛰어들기에는 이제는 늦은 분야이고 이미 산업적으로 성숙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올라오고 있는 분야는 뭘까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겠죠. 보면은 맨 위에 신세릭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러티브 AI가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데이터 센트릭 AI 있고, 그리고 재밌게도 2022년도에 이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하이프 사이클에 등장을 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AGI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하이프 사이클에 컬러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황색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려야지만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쨌거나 등장을 한 상황이었었죠.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센트릭 AI가 이때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신세릭 데이터, 합성 데이터라는 거는 거의 정점에 다달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랬을 적에 이게 2023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보면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이나 데이터 라벨링 분야는 점점 더 성숙되어 있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딥러닝이 사라졌어요. 딥러닝은 아예 이제 등장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 봐요. 그 대신에 보면은 신세릭 데이터는 조금 더 피크를 넘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과 제너러티브 AI가 정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여러분들은 LLM과 그리고 또 뭐 미드저니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서 굉장히 많은 생성 모델들을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인 데이터 센트릭도 부쩍 위로 올라왔는데, 제일 놀라운 거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의 급격한 부상입니다.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었죠, 아무도. 근데 누구나 다 조만간 AGI가 오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한편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동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는 데이터 중에서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 엄청나게 크고 데이터 시장도 따라서 되게 크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초창기에 있는 모델들에게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세대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를 말씀을 드릴 텐데, 1세대 데이터는 초기 딥러닝 모델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거대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 일단 우리 분야를 데이터로서 디파인 할 수 있고, 최초의 데이터 센트릭 모델,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된 시대였는데, 그때는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 중심의 개발이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인공지능 개발 프로세스를 나눠보면은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실세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모델 센트릭, 수학적인 모델 기반일 때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현실에 접근을 하게 되지만,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현실 세계를 모델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신경망으로 모델링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세계를 데이터 옵스를 통해 가지고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MLOps 해서 서비스 디플로이까지가 일반적인 절차인 거고, 대개의 1세대 초기 인공지능 모델들은 MLOps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살살 이제 관심이 데이터 옵스 쪽으로 오게 되고요.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품질의 데이터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양적인 요구 사항과 질적인 요구 사항 두 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는 일단 충분히 있어야 돼. 데이터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구하기 너무 어렵고 안전이나 보안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취득할 수는 없어. 그럴 때는 합성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따질 적에는 초기에는 라벨링 이슈를 많이 따졌죠. 개별 데이터의 라벨링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지만 지금은 이 라벨링의 품질보다는 분포적인 이슈, 그러니까 글로벌한 데이터의 어떤 편향, 결특치는 없는지, 바이어스는 없는지가 훨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과 질을 동시에 따져야 되는 것이 데이터 옵스의 숙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센트릭 AI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세릭 데이터, 뭐 버추얼 데이터, 한국말로는 합성 데이터, 재현 데이터라고도 하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의 합성 데이터에 대한 시장 수요가 굉장히 클 것으로 2021년도에 가트너가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장에 포함된 데이터 시장이 있고 데이터 시장에 포함된 합성 데이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2030년도가 되면 실제 데이터 시장을 두세 배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21년도에 만든 예측 자료인데 생성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한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합성 데이터에 대한 가능성, 수요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글로벌한 합성 데이터 기업들 중에서 이미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얼굴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폐플라스틱 분류라든지 주차장 보안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실제로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날씨라든지 뭐 비용의 문제들 등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컴퓨터 그래픽스나 제너러티브 모델을 통해 가지고서 아주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I 리베리 같은 회사에는 심지어 페이스북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M&A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젠이라는 굉장히 큰 이스라엘 사람의 얼굴에 관련된 인체에 관련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600억 원을 작년에 투자 받을 정도였었죠. 그래서 근데 합성 데이터는 이미지 분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헤이즈라든지 팩티우스라든지 모스틀리 AI라든지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큰 정형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이 2023년도의 글로벌 신세릭 데이터 에코시스템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정형 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아까 올거나이즈에서 말씀하신 문서 비정형도 있지만 이미지들도 있고요. 시그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연구소에 있을 적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미지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근데 창업하고 나서 시장 동향을 봤을 적에 이렇게 정형 분야가 큰지 몰랐어요. 개수로만 보더라도 정형 분야의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 있는 금융 데이터, 보안 데이터, 헬스케어 데이터에 대한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유통을 해야 되는데 가명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가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작년 한 해에 합성 데이터에 투자된 투자금이 6,4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정형과 비정형으로 나눠보면 정형이 4,800억 원, 그리고 비정형이 1,500억 정도로 투자도 보면은 정형 분야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합성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정형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에트리에서 2015년부터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에서 로봇팔을 만들고 로봇 비전을 만들 적에 이미지를 실제로 취득하는 거 너무나 비싼 과정이었거든요.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 한 사람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진을 대체할 수 있는 합성 데이터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스스로의 니즈에 의해서도 만들었었지만 그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의 찬스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리테일이라든지 제약, 자율주행, 의료, 엑스레이 등으로 기술 이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술 이전 받은 회사들이 저희보다 앞서서 이제 상장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었었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2021년도에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저희 스스로 자신감이 있었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합성 데이터 기업 아까 에코시스템 보신 것처럼 너무 합성 데이터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로 가고 싶은데 스타트업이 3년, 5년, 7년을 과연 버틸 수 있는 아이템인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테크니컬 엣지를 가질 수 있는 한 방이 뭘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약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1세대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는 일단 많으니까 완벽해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죠. 데이터가 왜 이렇게 많은데 성능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어디가 문제지? 모델을 뜯어볼까? 합성 데이터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럼 합성 데이터를 넣으면은 성능이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했었어요. 에트리에서 2015년도부터 데이터 많으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하고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합성 데이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이라고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타민을 몇 개 먹으면 좋은 거야,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저희는 오남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잘못하면 오히려 바이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메울 거라고 생각했던 구멍을 메우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밀 타겟팅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빈 구멍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보톡스 주사 맞듯이 쏙쏙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말은 좋은데 그럼 결국에는 빈 구멍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에서 결국 저희는 데이터 품질 평가라는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과 걱정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최근 부각된 것은 안전과 그리고 또 윤리에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델을 탓하진 않죠. 그 모델이 배운 데이터를 탓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 평가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론이 점점 더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렌드로 봤을 적에 데이터 센트릭 AI는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AI가 만들어지면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풀 것이고 산업 생산성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바틀렉은 저희는 데이터의 품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경험도 하셨었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정말 베스트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품질이 개런티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데이터의 품질 영역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를 대변해서 온 건 절대 아니지만 재밌게도 저희는 저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품질 평가 영역을 준비를 해왔었어요. 기술도 만들고. 근데 재밌게도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3법을 만들었다거나 데이터 기본법 등을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기본법의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도 데이터 가치 평가와 품질 평가가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발효가 된 거고 이것들이 점점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고 데이터 가치와 품질 평가를 어떻게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진짜로 필드에서 느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재미있는 거는 데이터 거래사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라는 이런 정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다룬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AI 허브가 데이터 거래소로 좀 더 발전될 것이고 그 데이터 거래를 할 적에 데이터 품질 평가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며 데이터가 유통될 때는 반드시 품질 인증서가 붙어야 된다라는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들이 이제야 막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보시면은 가치 평가, 품질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한 AI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유통을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럴 때 보안 문제 때문에 가명 데이터를 위해서 합성 데이터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슈들도 들어와 있고요. 네, 혹시 여기 좌중에서 데이터 거래사 있으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3기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난달에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1기, 2기를 받았고 저희는 이제 지난 11월 달에 3기, 4기 교육을 받았는데 5일 동안 진짜 1시간도 안 쉬고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5일간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2년간 창업을 하면서 이제 트렌드를 사실 많이 접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을 많이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거래사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공부 삼아서라도 좋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가명 데이터의 결합 시장이 굉장히 크고 상품 가치가 높다는 거였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합성 데이터 에코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서 금융 데이터의 합성 데이터 쪽으로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고 실제로 과제도 수주를 하고 저희는 사실은 기업은행에서도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들을 좀 이렇게 만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다 더 나가서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모빌리티 데이터하고 신한은행의 카드 결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KCB의 신용등급 데이터가 결합이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과연 이 데이터들이 결합성이 있는가?
결합성의 품질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명 데이터의 활용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이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컨테스트들 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좀 공부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필요한 그 가명 데이터의 품질 평가, 결합의 품질 평가 쪽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가이드라인이 정부에 나와 있어요. 여전히 가명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도 합성 데이터가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들어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품질 평가를 하는 기관이 없는가? 데이터에 대해서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메타데이터로서의 정합성들을 평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품질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품질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품질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사실 당장 급박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가치인 건데 이런 가치에 대한 품질 평가는 아직은 해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었죠. 그 사람을 잘못 인식한 로봇이 사고를 낸 적이 있었었는데 이런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는 더욱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데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사례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따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셨을 텐데 데이터가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서 현장에 디플로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상황이 바뀌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요소에서 장기간 동안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블러스가 실제로 하는 일들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품질 평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희는 환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솔루션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엑스레이, MRI 촬영하시잖아요. 그를 통해 가지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몸에 있는 염증이 어디 있고 암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은 치료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 똑같은 과정을 저희는 데이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희에게 전달이 되면 거기에 데이터를 이미징을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렌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데이터 렌즈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상태로 바꾼 다음에 다양한 매트릭을 통해서 진단 보고서를 자동으로 발급해 드려요. 예를 들면 고객님의 데이터는 30만 건이지만 사실은 중복이 너무 많아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진단 리포트를 만들고 그리고 개선을 제안하게 되는 거죠. 부족한 부분은 합성 데이터를 메우세요. 그리고 여기 너무 과밀합니다. 데이터를 좀 쳐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더 넣으세요는 벌크업입니다. 헬스에 가시면 근육 만드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더 넣는 벌크업, 또는 데이터를 좀 줄이세요 할 때는 데이터를 다이어트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포함한 거를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B2B 사스 솔루션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클로스드 베타 형태이고 소수의 고객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 클리닉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킷셋을 우선 큐레이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AI 허브라든지 유명한 데이터셋들,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들 400여 개를 큐레이션을 했고 그 중에서 100여 개에 대해서 자동으로 진단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퀄러티의 향상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약간 데이터 이미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가격 체계에 따라서 건강검진 내용 좀 달라지잖아요. 뭐 피 검사, 혈압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저희는 EDA 레벨 1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엑스레이 촬영 정도는 레벨 2라고 보는데, 좀 더 정밀하게 촬영하고 싶으면 뭐 MRI라든지 PET 촬영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레벨 2 진단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2 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벨 1 진단 같은 경우에는 EDA이고 2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3는 제일 큰 특징은 합성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렌즈를 이미징용 렌즈, 합성 데이터 생성용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구멍을 클릭하면 바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레벨 1, 2, 3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그 양상들이 달라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데이터 진단 리포트를 웹으로 서비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읽으시기 좋게 다양한 굉장히 두꺼운 어펜딕스를 만들어서 PDF 문서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 클리닉들을 큐레이션을 해서 보실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이제 이걸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고 데이터라는 게 도대체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개념이구나라고 한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2, 레벨 3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같은 데이터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레벨 2 진단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나 타스크 스페시픽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은 발생을 해요. 하지만 데이터 레벨 3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저희가 렌즈를 가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밀도에 따라서 과밀한 영역을 찾아내고 그 영역에다 데이터를 정밀 타겟팅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가시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빈 영역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생성되도록 하는 그런 툴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워낙에 다차원적인 관점으로 바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은 너무나 사이언티픽하게 이제 그 커렉트하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매거진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데이터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매체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결국에는 진단을 하고 나면은 개선을 하세요. 다이어트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벌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죠. 그러면 중복 데이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클리닉에서 하고 있는 치료 방법 두 가지를 도해적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구멍이 있으면 메우고 과밀한 부분이 있으면 덜어낸다가 기본적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성 데이터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적인 관점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펫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데이터라든지 드론 데이터라든지 전체 전부 다 CG로 만든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CG 데이터를 소수의 시드로 삼아가지고 디퓨전 모델에다 넣어서 또 생성 모델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디퓨전만 가지고는 스테이블 디퓨전은 LLM처럼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선 소수의 리얼 데이터를 파인 튜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아니면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3차원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번 주에 시그랩 아시아에서 발표하는 저희 논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 저희들의 접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공급사에게 데이터를 드릴 적에 반드시 품질 인증서를 붙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공급사와 수요자 사이에서 각자에게 데이터 품질 인증서를 드릴 수 있고,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활성화된다면은 품질 인증서 공급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몇 장이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은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고객들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모빌리티, 스포츠, 메타버스, 자원 재활용 등등등의 여러 도메인에서 데이터 클리닉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좀 이런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기술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초입 단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특허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업 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국내 특허 24개 했고, 미국 특허는 이미 등록이 2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우리 이미징 진단 개선 쪽으로 전부 다 특허를 만들고 있고, 다양한 저희의 스페셜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중요한 영어적 표현으로는 텐저블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들이 데이터를 텐저블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 데이터와 AI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이에서 품질 평가와 합성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하신 분들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서비스가 B2B 사스 방식의 솔루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B2B 간에 있어서 저런 그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 보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블러스는 그런 향후에 발생될 그런 보안 이슈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B2B 사스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온프렘 방식으로 설치 모델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뉴트럴 존에다가 고객이 데이터를 올리면은 그 안에서 저희 코드를 보내서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행 페블러스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감사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양상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데이터 품질 인증 현재와 미래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팀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른 화면을 넘기고 싶은데 안 넘어가네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려지기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기보다는 TTA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영역의 이제 표준화라든지 시험 인증을 많이 하는 공공적인 성격과 그리고 민간의 성격을 좀 같이 갖고 있는 협회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AI하고 데이터 쪽 전담하는 연구소 안에 데이터 품질 평가팀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다소 거창하게 지었는데요. 데이터 품질 인증의 이제 현재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데이터 품질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품질을 보통 평가, 인증한다, 시험한다, 검증한다,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검증과 인증의 개념을 한 번 더 우리가 모두 같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그 법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실 페블러스 대표님이 굉장히 예술가적 모습과 발표 자료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쫄았습니다. 지금 위축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건데, 먼저 데이터 품질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일단 요즘 데이터 산업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앞서 발표하신 자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술의 동향이라든지 데이터 이제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저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성장률이 20%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보시면은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뭐 엑사바이트 개념이라든지 제타바이트 개념, 솔직히 저희가 접할 수 없는 단위의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인류가 기록이란 걸 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 사실 최근 10년 동안 쌓인 양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인 양의 90%를 육박한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데이터 산업은 어떠한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보시면은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구분돼서 이제 통계가 조사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뭐 정보통신과 관련된 유관된 분야 안에서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과 분리해서 이렇게 CAGR을 보시면은 전부 다 한 자릿수임에 불구한데 데이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산업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구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시면은 데이터 자체를 판매하는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의 포션이 이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유통하고 거래하는데 산업이 치중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정보통신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공학, 예전으로 따지면 아니면 지금 뭐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데이터를 부를 때 정보통신 그 정보 개념 또는 아니 지식의 개념과 구분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이게 조금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보 또는 지식으로 가공하기 위해 아니면 가공 전 단계의 일종의 원천 자료라고 배워왔는데, 지금은 사실 가공이 된 것도 데이터라고도 부르고 가공 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 역시 또 하나의 데이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보의 개념이 통합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약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방금 알았습니다. 여기서 보이네요, 화면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네이버에서 제가 날씨 정보를 긁어온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데이터죠. 정보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의미가 없이 말 그대로 센서에서 얻어온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통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이미지 데이터에 한번 가공을 한 라벨링 데이터까지 같이 결합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사진이 일종의 원천 데이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의 데이터인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라벨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노테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정보가 이제 데이터가 결합되고 정보의 개념까지 포함한 거 역시 요즘은 저희가 다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챗GPT라든지 뭐 LLM 모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말뭉치 데이터는 실제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문단 형태로 보이는 글들이 결국은 말뭉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키워드가 뭐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가공을 해서 하나의 가공된 데이터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품질이 왜 중요한지, 뭐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를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었는데, 보시면은 뭐 저희가 쇼핑을 하든 SNS를 하든 아니 유튜브를 하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보는 내용들을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정보가 넘어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또는 룰 베이스로 어떠한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선 발표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센트릭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고 그 개발도 중요했지만은 결국은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무엇이냐가 결국은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데이터라는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았는데요. 뭐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개인정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가공된 정보들에 대한 주권이 개인한테 돌아가고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이제 달리 해석을 하면은 결국 데이터가 예전에는 재료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재료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활용한 상품이나 제품으로 인지하고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표현이 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이제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데이터를 취득하고부터 최종적으로 이용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품질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됐던 거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데이터 품질하고 가치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물론 품질이 좋으면 가치가 좋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품질의 요소를 다 만족한다고 해서 가치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 3법,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법을 기반으로 돌리고 있는 이 제도가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와 데이터 가치 평가 제도가 같이 있는데, 그 제도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좋은 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인증을 하거나 검증을 할 때는 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역시 관련된 표준이 예전부터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굳이 연도 또는 연대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은 19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970년대는 사실 데이터 품질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그 품질 관리 개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걸 활용하면 결국은 데이터까지, 그때 굳이 따지면 이제 데이터베이스형 DB 안에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년대 돼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표준화 기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 ISO가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80년대부터 데이터 품질에 대한 표준이 본격적으로 개발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90년대에 거쳐서 현대에 이제 넘어왔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질 표준을 개정한다기보다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러한 엣지단의 어떤 서비스 특성에 맞게 데이터 품질 표준을 좀 더 바꿔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더불어 아까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도 있지만은 데이터를 오남용하거나 잘못 활용하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역시 품질의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연대별로 말씀드렸던 표준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뭐 쓱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나온 게 그 소위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학술적인 접근을 한 뭐 시도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이게 스웨덴 쪽 박사과정 학생의,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그분의 박사과정 졸업 논문으로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은행 쪽 데이터 DB 안의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품질에 대한 이렇게 논의가 필요하고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논문이 나와서 이걸 시작으로 그 뒤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ISO의 9000계열 그리고 8000계열이 1987년도 그리고 2000년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ISO 9000계열은 사실 데이터 관련된 표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ISO 8000은 그 관리 체계의 관점의 표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그 다루는 데이터 자체 특성에 대한 표준도 봐야겠지만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의 관점에서도 품질 관리 또는 품질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서 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의미가 있는 표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신 표준이 정형 데이터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ISO 25000계열의 25024 표준이 있는데, 사실 25024는 명확하게 따지면 데이터 관련된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데이터 품질 자체,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안에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 아니면은 연결되는 요소 내용이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았지만 지금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와 있던 25000계열의 25024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들이 결국은 정형 데이터 관련해서는 어떤 품질 특성을 다 요소별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까 현대 들어서 표준화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표준에 유사한 산업계의 어떠한 디팩토 표준도 있고 규격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지능정보사회 정보, 그러니까 NIA에서 나와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도 있고, 공공정보 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라고 해서 그 2018년부터 AI 허브에 들어가는 그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관리 또는 품질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데이터에서도 사실 이제 정형 데이터와 관리 체계의 관점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 품질 평가 종합 안내서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사실 어떤 품질 표준을 개정하는 노력보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라든지 실제 활용되는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게 이러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증과 인증은 뭔가?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 내용일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평가를 가거나 아니면 과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받으시거나 이때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몇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검증, 인증, 평가, 검사가 이제 맞게 사용하시죠. 필요에 맞게. 이거 말고도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제3자 아니면 강제적, 공인, 비공인, 법정, 임의 또는 지정, 인정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는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명확하게 따지면은 좀 잘못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한번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앞서 뭐 검증 평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러니까 ISO에 나와 있는 17025라든지 17065 인증 기준에서 말하는 용어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검증이고 나머지가 인증입니다. 시험은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은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플러스로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보는 거. 인증은 그에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든 전문가가 보증을 하기 위한 뭔가를 발행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어떤 인증서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인증 기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어디서 인증서를 받겠다 그러면은 인증서를 주는 기관이 있거나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디 가서 인증을 받겠다, 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받아다가 주거나 받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인증을 주는 기관이 있는가? 있으면 인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는 검증이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법을 근거하였는가를 가지고 법정이냐, 일반이냐, 임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필수 여부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강제적인 영역이냐 아니면은 자발적이냐, 임의냐. 영어로 하면은 뭐 발런터리냐 뭐 이런 걸로 가는 거고요. 그 저희가 KC나 KS 인증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KC 인증은 강제 인증입니다.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KC 인증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KS 인증은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법정 인증이기 때문에 강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수행하느냐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자 본인 당사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1자 같은 경우는 자기선언이라고 해서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실질적인 리콜 서비스가 발생할 때 그 전 단계에서 검증하는 내용들은 본인들이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그게 바로 소위 자발적 인증, 자기선언 또는 제1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인증이 될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과 뭐 인증의 차이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따지면 인정은 인증을 주는 기관의 어떤 범위를 지정하는 행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뭐 인정과 인증의 차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시작한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는 어떠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법정 임의 인증입니다. 법정이라 하면은 단축해서 표현한 데이터 산업법을 근거하기 때문에 법정인 거고요. 이건 강제 인증이 아닙니다. 임의 인증입니다. 물론 강제 인증이 시장에서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다 맞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제화된 임의 인증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명확하게는 임의 인증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지가 적혀 있지만 보면은 시장 활성화를 뭐 목적으로 한다든지 데이터 거래를 뭐 잘하기 위함이라든지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임의 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증을 주기 때문에 이건 인증입니다. 데이터 품질 인증은 데이터 품질 검증이 아니고 품질 시험도 아닙니다. 인증을 주는 주체가 있고 그 인증이 나가기 때문에 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2년에 그 데이터 산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기반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고 올해 7월에 그 동법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인증기관 지정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 제가 지금 있는 TTL을 비롯해서 총 3개 인증기관이 지정이 됐고요. 그 뒤에 본격적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공통 규정이라든지 시험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11월 11일을 시작으로 실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 인증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 글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 자체를 좀 평가를 하고 그게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이건 우수한 품질을 가졌다라고 인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인증의 대상은 그 옆에 그 데이터 가치 평가라든지 품질 쪽 상담을 하고 오신 분들이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데이터 자체를 보는 데이터 내용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내용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기업의 관리 체계를 보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사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정형 데이터의 소위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 ISO, IEC의 25024를 기반으로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필수 7개 항목과 선택 7개 항목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2개 항목이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필수 선택 기타 항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만족했느냐를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이 나가는데요.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필수 항목을 모두 통과한 경우고 거기다 플러스로 선택 항목 3가지 이상 그리고 보시면은 판정 기준에 보시면은 전체가 뭐 100개 항목에 대해서 오류를 도출한다고 봤을 때 97개 항목이 오류가 나오지 않아야지만이 A등급으로 인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조금 발췌를 해놨는데 이건 자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정성적인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인증기관 안에 등록된 심사원들, 그러니까 심사반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실제 심사반 안의 활동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절차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그림을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간단합니다. 일단 상담이라든지 신청을 한 뒤에 심사반이 구성돼서 심사 활동을 하고 심사반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사반도 물론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긴 한데 거기서 나온 결과 보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인증심의가 별도로 열린 뒤에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가 나와 있으면은 그냥 다 이거 활용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여전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표준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게 25024지 않습니까? 보시면 25024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 데이터에 약간 기반한 표준인 정형 데이터를 위한 표준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인증은 시작했지만 정형 데이터만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관리 체계 쪽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증 제도도 그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과기정통부라든지 K데이터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명확하게 제도 차원에서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증 제도의 특징이 가급적이면 표준, 적어도 규격, 적어도 디펙터 표준을 기반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준이 완비되지 않으면 인증을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역시 5259라는 국제 표준이 아직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업과 함께 조화 작업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증 제도 자체 또는 인증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든지 심사반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 뒤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오늘날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의 이제 한계이자 앞으로 나아갈 뭐 고민 포인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뒤에서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어떻게 사족이지만 또 메인으로 넣은 내용인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비정형 데이터, 소위 학습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걸 못 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인공지능 뭐 대상으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시장의 니즈, 산업계의 니즈는 당연히 많고요. 당연히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정형 데이터, 소위 AI 학습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정형 데이터, 뭐 반정형, 비정형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다 비정형이라고 볼 만큼 데이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아까 태스크 스페시픽이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인공지능은 결국 어떤 임무를 가지거든요. 그 임무에 맞게 데이터가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임무에 맞게 결국은 데이터의 특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품질을 판단할 때 샘플링해야 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해결해야지만이 결국은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 안에, 그러니까 인증이란 이름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 허브라고 알려진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인공지능 학습형 데이터를 공개하는 구축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용은 품질은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품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사업 안에 일부 예산을 가지고 TTA가 품질 검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 AI 허브에 그 구축 결과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플러스 알파는 아니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그 NI에서 구축 사업을 통해 나갈 때 품질 검증을 보면은 인공지능 학습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측면과 정확성 그리고 유효성 측면을 이제 나눠서 보고 있다라는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평가 대상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원천 자료뿐만 아니라 가공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라벨링 데이터가 매치해서 된 데이터셋을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플러스 알파인데, 인공지능 학습형 데이터 보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그걸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챗GPT가 나오면서 LLM이라고 하는 소위 뭐 초고대 AI, 초고대 생성 AI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학습형 데이터가 또 달라요. 기존에는 라벨링을 한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만 보면 됐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얘는 라벨링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원천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범용적인 언어 지능을 학습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지능을 얻기 위해 라벨링 데이터를 보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데이터 자체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품질을 파악해야 되는 범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지표 역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 뒤에 기술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나가야 되는 마지막 방향은 정책적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지금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의 한계점 아니면 고민 포인트라고 내용을 적었던 것들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재밌는 게 데이터 산업법을 기반으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는 민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법의 범위가 그러합니다. 공공 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들은 이 인증을 활용하면은 안 돼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인증 제도 안에서 다룰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데이터로 쌓이든 민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든 결국은 품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되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 작업이 좀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인증을 받은 데이터 또는 인증을 받은 데이터를 만든 기관 아닌 산 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가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와 품질을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역시 명확하게 성립이 돼야지만이 가치 그 평가 제도도 살아가고 살아남고, 그리고 품질 인증이라든지 이 제도 역시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잘 돼야지만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만들거나 이것들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산업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정 임의 인증제도, 법정 제도화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적은 내용을 가져왔다 생각했는데 쫓기듯 발표를 해서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일단 Q&A 그리고 부족하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따로 연락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상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팀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유익한 발표들로 트랙 2를 꽉 채워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깐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5시 30분, 정확하게 오후 3시 30분부터 트랙 4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한라홀 1에서 경품 추첨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명찰에 있는 번호로 추첨을 통해서 갤럭시 워치, 네스프레소 버추어 팝을 경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잠깐 이동하셔서 경품 추첨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라홀 3와 로비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업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시간 보내시고 잠시 후 3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